현재 시각 8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와, 뉴욕 증시 힘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나스닥이 16,200 그리고 뭐 S&P 500은 5,100선 훌쩍 뛰어넘었고 엔비디아도 지금 사상 최고가고요. 네. 뭐 여기저기에서 1,000불, 뭐 심지어 1,000불 이상까지도 얘기했고 이 랠리가 계속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는 엔비디아 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지는 뭐 엔비디아 사기 힘드시면 저희가 담고 있는 이 ETF를 사세요. 뭐 이런 식이니까 네. 여전히 돈은 몰려오겠죠. 예. 놀랍습니다. 놀랍고 굳이 뭐 핑계를 찾자면은 파월 의장이 하루 만에 살짝 톤이 바뀌었네요. 상원에서. 예. 예. 그저께 하원에서는 저 외신에서 이렇게 따옴표를 따오는 게 at some point였거든요. 네네네. 금년 내 언젠가 금리 인하라고 했는데 오늘은 보면 또 외신들이 전부 이렇게 따옴표를 하기를 not far, 머지 않았다. 그래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연내 하기는 하는데 하원에서는 조금 멀리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하루 만에 조금 땡겨주는 듯한 멀지 않았다. 그것도 또 영향을 준 것 같고 예. 골드만삭스 리포트 나왔다고 지금 뉴스 하나 나오네요. 내년에 2025년에 미국 기업들 자사주 매입이 1조 달러 넘을 거라고. 1조 원이 아니고. 1조 달러. 예, 뭐 그러니 돈 버는 족족 그걸로 자기들 회사 주식 사준다니 그렇죠. 주가가 빠질 또 수가 미국은 있나요?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문화잖아요, 예, 대체적으로. 그렇죠. 예. 예. 우리는 뭐 조금만 올라가면 뭐 회사 쪼갤래요, 유상증자 할게요 이러는 반면에 저기는 돈 버는 족족 주식 사주는 나라니까.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후에 좀 기업의 변화도 좀 기대는 해봐야겠죠, 국내 증시도. 네. 자, 오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전략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문 의원님. 예. 오랜만이시네요. 네. 야, 지금 요즘 이렇게 뭐 정식 랠리가 우리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페이스는 좀 처집니다만 그래도 빠지지는 않고 있고 미국은 대단한데 유럽도 네. 대단하고요. 미국장 관련해서 요즘 진단을 어떻게 내려주십니까? 저는 3월 FMC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 FMC를 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뭐 미국 주도로 글로벌 증시가 상승과 하락을 좀 번복하는 등락 장세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네. 3월 FMC 결과가 나오고 나서는 지금보다 이제 미국 증시의 레벨이 한층 더 올라갈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는 지금 3월 FMC 이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 예. 고용과 물가 이런 경제 지표 결과 해석에 따라서 움직이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통계라고 하면 지난해 뭐 12월부터 이제 올해 2월까지를 통계라고 볼 수 있는데 통계 기간 동안 발표되는 물가 지표는 사실 전월보다 조금 높게 나오거나 예상치를 상회할 수밖에 없는 계절적인 특수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물가 지표 결과를 보면 확인하셨겠지만 사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 결과를 놓고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처질 수 있다는 그 해석으로 인해서 이제 증시에 흔들림으로 작용한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 시장조차도 지난해 하반기 그리고 올해 초 그리고 현재 비교를 해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올해 1월 그리고 3월 이렇게 5월, 6월 자꾸만 이렇게 예. 늦추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3월 FMC 이전에 발표되는 이제 물가 지표 발표 예정된 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10일 발표되는 이제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네네. 그리고 14일 날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 그리고 직전에 발표되는 게 이제 15일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율 결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물가 지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결과에 따라서 좀 증시의 흔들림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3월 FMC 이후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낮춰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를 근간으로 해서 3월 FMC 이후 지금보다 좀 증시가 더 올라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이 뭐 어떤 지표나 이벤트를 두고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인데 예를 들면 잘 올라오고 있는데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면 그 대목에 가서 꺾일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의미인데 지금 문 의원님 설명에서는 오히려 3월 FMC가 변곡점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랠리에 네.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그쪽에 네. 또 방점을 찍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네. 이유는
결국 이번 주에도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과 상원 증언에서 얘기한 걸 놓고 지금 시장이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은 앞당겨질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올해 금리 인하라는 게 단행될 수 있다는 큰 대의를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해석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3월 FOMC 정도에 올해 이제 금리 인하 수준에 대한 가이던스를 줘야 올해 2분기 이후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게 됩니다. 3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정 경제 전망이 발표가 돼요. 지금 현재 제가 올해 연준의 통화 정책을 전망을 할 때는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수정 경제 전망에 의거해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마 3월 FOMC 때 발표되는 수정 경제 전망 그 내에서 올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 금리의 중위가 이게 기존이 4.6이고요. 네. 그리고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3.9에서 5.4가 기존에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레인지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중위값과 레인지가 상향 조정된다고 하면 사실 연준은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올해 6월 이후로 금리 인하를 좀 염두에 두고 있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중위값과 레인지가 하향 조정된다고 하면 연준이 6월보다는 조금 이르게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월 FOMC가 올해 금리 인하를 하되 금리 인하 시점을 명확하게 좀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사실 올해 미국 주도로 글로벌 증시가 올라가는 근간에는 사실 통화정책이 아닙니다. 경기와 기업이익이 지난해와는 다르게 요인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게 3월 FOMC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기에 대해서 침체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지표들도 그런 거예요. 사실 지표 보면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미국은 올해도 경기 연착륙 경로 계속 유지하고요. 예, 예. 파월 연준 의장이 하는 얘기가 사실 제대로 된 분석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분기별 GDP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요. 2022년 1분기와 2분기 때는 기술적 경기 침체 들어갔다가 2022년 3분기 이후 그리고 지난해 4분기 평균 GDP 성장률의 증분을 놓고 온다고 하면 2.97% 정도 상승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하는 기간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1.8% 전후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잠재 성장률보다는 실질 성장률이 1%포인트 이상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징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도 미국 경제가 연착륙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착륙 경로를 얘기해 드릴 때 사실 물가라는 변수를 많이 염두에 두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물가는 분명히 2022년 고점이 형성하고 오름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달 이제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결과가 발표됐을 때 네. 사실은 주거비는 전월 대비로 놓고 온다고 하면 전월보다는 올라갔지만 네, 네. 사실 전년 동월 대비로 놓고 온다고 하면 여전히 오름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제 주거비의 경직성을 놓고 물가가 튈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하는 의견들이 있지만 네. 사실 추세를 놓고 온다고 하면 그 의견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발표되는 물가 지표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동해 물가 지표까지는 오름폭을 좀 높이거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수 있지만 3월 물가 이후부터는 다시금 오름폭을 줄여나가는 게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가 흐름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경기 연착륙 경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파월 연준 의장이 하고 있는 발언 역시 틀린 네.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버블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는 얘기할 때는 재밌습니다만 이거 사실 서로 모르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 버블은 터져봐야 터질 때까지는 그렇죠. 버블인지 예.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뭐 엔비디아를 빼고는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문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요거 엔비디아 갖고 나도 미국의 소위 M7이라고 하는 것 중에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 중에서도 애플, 테슬라, 구글만 이렇게 들고 있고 엔비디아를 빼놓고 그쪽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속이 상하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엔비디아 지금도 올라타야 된다? 아니면 지금은 조금 들고 있는 거 좀 줄여야 된다. 엔비디아 이사 2명이 조금 슬쩍 팔았나 보네요. 이 와중에.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떻게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사람 심리는 다 동일하니까요. 네, 엔비디아가 그렇죠. 올해 들어서 좀 상승폭이 좀 가팔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엔비디아 주가가 여전히 좀 길게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시점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시점에서 좀 엔비디아를 접근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번 달 18일 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자들을 위한 뭐 총회 같은 거를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아무래도 이번 엔비디아 총회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GPU 신제품을 좀 내놓을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그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엔비디아 주가는 다시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사업 영위 부분을 놓고 온다고 하면 물론 이제 후발업체들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선점 효과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생성형, 뭐 AI 관련된 열풍들이 이게 쉽게 그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인 뷰를 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사실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SMCI 종목도 뭐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뭐 제2 엔비디아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종목은 어떤가요? 사실 엔비디아와 파생돼서 좀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인 것 같아요. 네. 결국 AI 열풍에 따른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게 지금 언급해 주신 기업의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여지가 있고 뭐 지금 커버리지를 개시하고 있는 미국의 IB들 네. 주가를 놓고 온다고 하면 현재 주가 대비 워낙 높게 제시하는 걸 보면 지금 현재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좀 성장성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실적 자체가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50% 이상 늘어나는 것들을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흐름들은 사실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대선 생각하고 이전까지요? 있습니다. 예. 우리 저기 첫 꼭지인 저 굿모닝 마켓에서 변화가 시총 12 미국 내 뉴욕 증시에서 시총 12 종목들의 그 주가 동향을 보는데 슬그머니 빠진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네네. 이게 보니까 나스닥에서 시총 규모로 브로드컴한테 밀린 지가 며칠 됐어요. 이 브로드컴이 뭐 하는 회사지요? 브로드컴이요? 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 뭐 관련된 이쪽도 반도체입니까, 결국? 이쪽인데요. 사실 테슬라를 놓고 온다고 하면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 매출이 상당히 중요한 키 포인트인 것 같아요. 테슬라가. 네. 올해 이후로 지금까지 6주 정도 염두에 놓고 봤을 때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량 자체가 마이너스 25% 정도 감소를 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을 산정을 했을 때 플러스 30% 증가하는 매출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와 올해를 놓고 봤을 때 네. 이러한 매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전년과는 좀 달라진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기대들이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일시적인 것 같고요. 올해 2분기 이후로 다시금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그 중심에는 이번에는 테슬라의 매출 구조보다는 아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2차 전지 뭐 이런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들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좋을 수는 없지만 2분기 이후로는 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책적인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여지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고용 지표 지금 주말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고용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글쎄요 지금 뭐 1월달 사실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치보다 너무 좋았고 2월달은 뭐 시장 예상치보다 약간 하회하는 정도였고 이제 주말이면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것도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또 체크해야 될 지표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고용 지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상결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 한 가지가 고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이제 2월 고용지표 예상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예상치가 이제 20만 명, 그리고 실업률은 3.7, 전월과 동일하고요. 주목을 하는 부분은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4.5였는데 이게 4.3으로 떨어지는 거가 지금 예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2월 고용지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이대로만 나온다고 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좀 앞당겨질 수 있다는 형태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고용지표에 의미를 두는 이유는 과거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기를 맞이하고 또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그 이전에 만들었던 투자 환경을 놓고 봤을 때 사실 5가지 요인들이 부합을 해야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을 놓고 온다고 하면 95년, 2000년, 그리고 2006년, 2018년도 그때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율, 또 부동산 대출 증가율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나머지 2가지 요인이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3개월 평균을 놓고 봤을 때 10만 명 초반으로 떨어지는 모습들 항상 확인이 됐고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를 놓고 봤을 때 두 지수 역시 기준선 50을 하회하는 수축 국면에 들어갔을 때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게 확인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적용을 해보면 5월 FMC 이전까지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10만 명 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12만 명 정도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 역시 최근에 발표된 지수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전월보다는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월 FMC 때는 당연히 금리 동결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5월 FMC 정도 되면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있는데 이 2가지 조건이 선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발표되는 2월 고용지표의 동향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일단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전에 발표된 구인 건수나 ADP 민간 고용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전월보다는 좀 둔화되거나 전월보다는 조금 올라갔지만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건 맞지만 좀 과거보다는 좀 고용 시장이 좀 수축되고 있는 부분들의 징조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긍정적인 부분들로 바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는 건 연준 입장에서 좀 금리를 빠르게 인하해야 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네요. 예. 우리 유럽도 그래도 한 번은 또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저 라가르트 총재가 덜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기준금리 소위 레피 기준으로 보면 그쪽도 4.5, 미국은 5.5, 100bp 차이가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슬쩍 이제 빠르면 6월. 그래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한 템포 빠르게 금리 인하 나설 가능성을 좀 시사했다고 이제 다들 어제 22 통화정책 회의를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이 와중에도 유로가 강해졌습니다. 유로만 강해진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달러가 어제부터 해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움직이면서 외환 시장에서도 좀 뭐랄까요 전반적인 달러 약세. 그래서 금융시장의 환경이 좀 이완되는. 그래서 증시로서는 나쁠 거 없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만. 이쪽도 지금 한번 살펴봐 주신다면은 결국은 자산시장, 증시를 비롯한 가상화폐에 이르기까지 자산시장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발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억제보다는 그래도 계속해서 랠리를 갖다가 이어갈 만한 재료라고 봐도 될까요? 네, 저도 동일한 의견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미국이든 유럽이든 증시를 견인하는 축은 통화정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연준이 처음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그 기점 전까지는 통화정책이라는 요인들이 한 축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ECB는 지난해부터 금리 인하를 하고 싶은 생각들이 만연했었는데 소비자 물가 내에서도 근원 물가의 둔화폭이 기대치에 미흡했던 상황이라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해 3월달 근원 소비자 물가가 피크아웃하고 이제 오름폭을 줄여나가면서 최근에는 이제 기대치에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물가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ECB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되는 한 가지 요인이 됐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ECB가 더 중요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결국 미국과 달리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동안 고금리에 따라서 가계와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 부분이 이제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상황이기 때문에 ECB 입장에서도 금리 인하를 좀 하고 싶은 생각들이 좀 만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유로존 전체 그리고 유럽 중심국인 독일과 프랑스 경제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분기 GDP가 역성장을 했지만 3분기 성장률이 가까스로 역성장을 벗어나면서 사실 기술적 경기 침체를 아주 어렵게 피해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분기별 GDP를 놓고 온다고 하면 기술적인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ECB가 빠르면 4월 달 연준보다는 빠르게 금리 인하에 나설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ECB의 통화 정책 자체가 유로화에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워요. 결국 연준의 금리 동결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미국 통화 정책에 상대적으로 연동되는 흐름이 더 강하게 나타날 여지가 있어서 결국 유로화가 자체적인 펀더멘탈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면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야 그 흐름들이 이제 뒤이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은 어떻게 보세요? 뭐 중국은 보탬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양회 전인대 끝나면서 그 지금은 리커창에서 커 뺀 리창 아닙니까? 네. 총리가. 네, 이 양반 뭐 브리핑도 안 하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네, 해마다 그래도 우리 금년에 몇 % 성장할 겁니다. 슬쩍 흘리기만 하고 네. 브리핑도 안 하고 끝났는데 중국이 뭐 돈을 풀든 뭐 경기 부양을 하든 중국에 기대를 가져가야 될까요? 아니면 중국발 그 뭐 이렇게 회색 코뿔소가 더 가까이 와가지고 점점 회색이 아니고 그 코뿔소에 있는 그 피부 반점까지 보게 될지. 중국이 네. 우리한테 발목을 잡을까요? 아니면 중국 때문에 금년에 조금 이렇게 숨통이 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양해를 기점으로 네. 경제 심리가 좀 좋아지고 증시가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네. 첫 번째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해 경제 성장률을 5% 안팎으로 제시하는지 여부,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더 강도 있는 카드가 나오는지 여부였는데요. 네. 이 두 가지 중에 전자는 이제 충족을 했는데 충족이 됐는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망감을 좀 안겨준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양해를 기점으로 중국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시금 좀 좋아지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중국 증시 역시 그동안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동이 그나마 양의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좀 하락 반전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을 염두에 둘 때 많은 고민을 해요. 사실 전술적인 관점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양해 전 기술적 반등을 틈타서 최대한 손실폭을 줄여서 엑시트 해야 된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긴 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손실률이 상당히 좀 큰 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꾸준하게 매입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매입 단가를 낮추는 형태로 해서 매입 단가를 통해서 이제 손실폭을 줄인 이후에 좀 나중에 좀 중국보다는 다른 신흥국가, 저는 이제 인도나 베트남이 훨씬 더 좀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칭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경제를 좀 부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요, 중진국 함정에 근접을 했거나 아니면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당 소득이 4천에서 1만 달러에 들어가게 되면 과거 고속 성장했던 개도국이 사실 성장이 정체되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에 들어가게 되면 뭐 중국을 포함해서 개도국들 같은 경우에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을 놓고 온다고 하면 중진국 함정, 특히 잠재 성장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2008년도 9.9%였고 그리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5.4% 정도 추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 더불어서 이제 자본 생산성과 노동 생산성 역시 둔화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라고 하면 중국의 경제 심리가 상당히 좋아질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첫 번째로 얘기해드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리오프닝 이후에 중국 정부가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정책을 추진했는데 기대에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렇게 됐던 이유는 중국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2010년 초반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GDP에서 차지하는 가계부채 비중이 11%, 12%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2022년 이후로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중국 가계들이 소비보다는 부채를 갚는 데 더 치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더라도 소비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강한 카드를 꺼내들이지 않는 한 이러한 흐름들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남아있는 기간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중국에 대한 눈높이는 낮춰야 된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중진국 함정 빠졌었나요? 우리나라 그런 적 없었죠? 우리나라는 뭐 사실 타 국가 대비 네. 잘 피해간 잘 피해요.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때 당시에는 뭐 일단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낮은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고 생각을 합니다. 근면 성실한 부분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했었던 가장 큰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쪽에 얘기할 때 함정 두 개 있잖아요. 중진국 함정 말고 또 유동성 함정도 있는데 돈 네. 풀어도 뭐 돈 푼 효과도 안 보이는 그 함정인데 우리는 중진국 함정에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저도 돌이켜 보면 네. 유동성 함정에도 빠졌다는 생각이 드는 적이 없는 게 다른 어디만큼 돈을 안 풀었어요. 돈 푼 적이 잘 없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유동성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네. 경험해보지 못한 네. 그 함정 한번 빠져볼 정도로 돈 한번 이거 별로 안 좋은 얘기네. 예.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항상. 그렇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결과가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 이번 주가 슈퍼 화요일이었잖아요. 지금 네. 결국에는 뭐 이제 미 대선 자체가 트럼프하고 이제 바이든 리턴 매치로 결정이 됐는데 트럼프노믹스 이제 바이든노믹스가 사실 이게 공존할 수 없는 상극이다 보니까 이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예.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다시 당선이 되겠다고 하면 사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심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재선되기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요. 네, 경제구를 놓고 본다고 하면 트럼프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이긴 하지만 바이든은 이제 미국산 구매라는 차별점을 좀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상 정책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접근 기회를 넓히는 형태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중국 견제 정책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동맹국과 함께 이제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거지만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좀 중국을 압박하는 형태, 특히 고유 관세를 통해서 그를 활용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공약들의 차별점을 놓고 온다고 하면 트럼프 당선 시 부정적인 영향은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부정적인 영향이 클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도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폐지 형태로 갈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반도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들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에도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하게 된다고 하면 수출 커터가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독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 한국 주력 수출품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매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좀 줄 수 있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현재 0.5%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 2,661포인트 집계됩니다. 코스닥도 0.2%의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오늘 반등 시도할 걸로 보이죠. 코스닥 865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2,600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SK하이닉스도 2.9%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6만 9,800원이죠. LG 에너지솔루션이 1.3%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0만 5천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7%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81만 원이고요. 현대차 0.6%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5만 1,500원. 기아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1% 상승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지금 호가에서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25만 500원, 에코프로가 0.3%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59만 9천 원이죠. HLB가 1% 약세가 예상되고요. 호가 7만 9,100원. 알테오젠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들 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에서 2% 약세가 예상되고요. 사실 어제장에서도 이미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왔고 오늘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7만 9,800원. HPSP가 1.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5만 7,800원이죠. 셀트리온작 0.5%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1만 800원, 엔캠 1.2%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4만 6천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16만 8천 원이고요. 리노공업도 오름세가 예상되고 호가 20만 7천 원,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관련주, 최근에 보면은 뉴로모픽 초전도체 관련주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신성 델타테크 3.3%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0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시장 오늘 또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아무래도 뉴욕 증시에도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좀 그 영향이 좀 예상이 되네요. 오늘 못 오르면 시장도 아니죠 뭐. 안 그래요? 욕심 같아서는 그렇죠. 좀 더 많이 네. 올라갔으면 좋겠고. 예. 오늘도 못 오르면 방송 안 하랍니다. 이걸 무슨 시장이라고 중계를 하고 전망을 해요. 오늘도 못 오르면.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구나. 예,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뭘 예. 자꾸 이렇게 걸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 그죠? 거 안 돼요. 안 돼, 안 예. 돼. 예측이나 전망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예. 네,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시장, 그러니까 보면은 오늘 국내 증시 상승 예상되는데 사실 좀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봤을 때는 미증시가 좀 더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되면 미증시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네. 봐야 돼요? 투자자 입장에서. 예, 국내 투자자분들께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소외감이 느껴질 수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하는데 저는 이제 국내 장보다는 좀 미국 장을 중심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증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이런 분위기에 연동되는 흐름들이 좀 대부분이긴 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추세적으로 움직임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 수출 증가율입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제 2월 수출 증가를 놓고 온다고 하면 전체 수출 증가율이 5개월 연속 플러스이고 또 반도체 수출 역시 4개월 연속 플러스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국내 증시가 오름폭을 높여가는 긍정적인 투자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중국향 수출 증가율이 다시금 마이너스로 전환된 부분을 놓고 온다고 하면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 미국장 반영해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상승 탄력 자체가 네.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금요일 날 이제 2월 고용지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결국엔, 밤에? 예,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 그 경계감 때문에
정강 후약 정도의 흐름들을 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남중 연구위원은 전강후약을 예상하셨고 소장님은 오늘 같은 날 시장 안 가면 안 된다. 아니 안 가면 안 된다가 아니고 오늘 같은 날 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얘기죠. 되니까. 예. 뭐 그 정도로 예. 그래요. 좀 탄력성은 좀 제한될 수도 있다. 아니 그래서 미증시 쪽이 조금 더 포트폴리오상으로 봤을 때 비중을 좀 높이는 게 올해 수익률 측면에서 좋다라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이제 미국 증시 관련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 지금 S&P 500 지수가 마디 지수 5,000선 안착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안착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5,100선을 넘기긴 했지만 좀 더 이게 과정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과거 팬데믹 이후에 마디 지수를 도전한 게 현재까지 총 3번입니다. 네. 2020년 5월 그리고 2021년 4월 각각 마디 지수 3,000과 4,000을 안착할 때 당시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처음에는 마디 지수를 상회하지만 한 달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2번 정도 그 마디 지수를 하회할 정도로 급격한 변동성이 나타난 이후에 안착하는 흐름을 동일하게 보였던 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마디 지수 5,000 지수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3월 FMC 이전까지 2번 정도의 변동성을 겪고 나게 되면 이제 FMC가 끝나고 나면 안착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변동성은 큰 가격 조정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정도면 좀 살만하겠다는 정도의 흐름 정도가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가정들이 3월 FMC 이전에 좀 나타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도 있지만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10일 발표되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네. 14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 그리고 15일 날 발표되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율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동계라는 특수성을 놓고 온다고 하면 전월보다 올라가거나 예상치를 상회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증시가 하락하고 장기 금리는 올라가고 달러는 강세를 보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가 5,000선 안착하기 이전에 나타날 수 있는 마지막 변동성이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 3,000과 4,000 마디 지수를 안착했을 때 그 패턴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포트폴리오 아직 좀 비중을 못 담으신 분들은 오히려 다음 주가 또 기회가 될 수도 네네네. 있는 거네요. 네. 미국 쪽. 그럼 기존에 잘 나가던 종목들 위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투자자분들께 투자 대상을 선정을 할 때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드려요. 어떤 부분이냐면 러프하게는 각 국가에 기준금리가 있으면 그 기준금리와 물가를 비교해 놓고 기준금리보다 물가가 낮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국가, 해당되는 투자 대상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보통 실질 정책 금리가 양해값으로 바뀌었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 중립 금리보다 실질 정책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년 7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올해 2분기 이후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과거 경험상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대상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결론을 저희가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3월 8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상원에서의 발언을 두고 시장에서는 또 호재를 해석하면서 안도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고요. 나스닥은 16,200선을 넘어섰고 S&P 500도 5,100선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인텔도 급등하고요.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 주들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죠.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또 어떤 출발 나타냈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 올라갑니다. 2,676포인트. 호가보다 조금 더 탄력적이네요. 코스닥도 0.7%
올라갑니다. 870선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8%, 0.9% 올라가네요. 지금 72,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4% 상승입니다. 175,0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0.6% 올라갑니다. 402,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 강세입니다. 828,000원. 현대차가 소폭 올라갑니다. 255,500원이고요. 기아가 0.4% 상승하네요. 지금 126,7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6% 올라갑니다. 셀트리온도 1.8% 상승합니다. 184,000원, 179,500원. 포스코홀딩스도 0.79% 올라갑니다. 447,000원이고요. LG화학도 1% 상승합니다. 44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에코프로비엠 오늘 0.6% 지금 2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집니다. 252,0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강보합권으로 601,000원이죠. HLB가 0.8% 상승합니다. 86,600원. 알테오젠 2.8% 약세 2거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179,100원이고요. HPSP가 2.4% 강세입니다. 58,300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도 1.8% 상승합니다. 113,600원. 엔캠이 2% 이상 올라갑니다. 248,500원이고요. 리노공업도 4.6% 상승합니다. 21,400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0.7% 올라가고요. 신성 델타테크도 4% 강세입니다. 10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과 섹터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반도체 관련주들 다 올라갑니다. HBM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자, HBM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4% 이상 강세입니다. 103,300원이고요. HPSP 보셨죠? 1.7% 올라가고 이오테크닉스도 1.4% 상승합니다. 20만 원이고요. DIT 2.58% 상승합니다. 21,900원이고요. STI도 지금 7%, 8% 강세입니다. 38,300원이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예스티 2% 이상 올라가고 파두, 프로텍도 올라가고요. PSK 홀딩스도 2.4% 상승 41,750원. 자, 이렇게 HBM 관련주들 강세 보여줍니다.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반도체 섹터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내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제 제주 반도체가 2% 상승합니다. 27,400원. 칩스앤미디어도 2% 올라갑니다. 31,350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3.8% 강세. 가온칩스, 퀄리타스 반도체 3%, 4% 올라가고요. 텔레칩스도 3% 이상 올라갑니다. 유니퀘스트 11% 급등합니다. 아무래도 한 주당 가격이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좀 싸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겠죠. 9,520원. AD 테크놀로지 47,150원이고요. 자, 오늘 온디바이스 A 관련주 그리고 HBM 관련주 다 올라가고, 자, 2차전지 관련주 어제장에서는 사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 인터배터리 2024가 이제 오늘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런 2차전지 상승 모멘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2차전지 쪽에서 올라가는 종목은 이제 삼성 SDI 셀 관련 종목들입니다. 삼성 SDI가 4.4% 강세 43만 원이고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1%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다만 앞서 보셨던 2차전지 내에서도 전고체라든지 LFP라든지 리튬 관련주들은 일부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37억 원, 960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은 팝니다. 98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6억 원, 5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42억 원 매도 우위. 다만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좀 빠르게 매수 보여줍니다. 1,828개 약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체크해 볼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지네요. 지금 5원 90전 하락한 1,32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소장님 어제 네. 맞추셨네요. 신기하죠? 네. 아니 원래 환율 네. 쪽 외환 전문가시니까요. 아유, 됐고요. 네, 맨날 갈구시다고 왜 이러지 오늘은?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니 근데 아니고. 개장가보다도 더 밀리네요. 오늘 환율 낙폭이 이러다가 진짜 10원까지도 가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간당간당 하더니만 진짜 달러는 훅 이렇게 좀 밀리는 그런 상황. 달러의 환율 147.8. 네. 엔원 환율은 순식간에 895. 오늘 내일 중에 뭐 900원 다시 엔원 환율 회복할 분위기고 달러가 이렇게 확 밀리니 그러니 그리고 미국채 금리도 낮아지고 예. 유럽도 낮아지고 증시고 뭐 저기 비트코인이고 헐헐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이 와중에 근데 또 신기해요. 장 끝나고 나면 미국 장은 지수 선물은 또 늘 보면은 고만고만합니다. 또 지금 약간 또 파란색이고 한데 또 본장 열리면 또 헐헐 날아가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뭐 달러 엔화가 강세로 가도 니케이는 뭐 약하긴 미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시장 간에 뭐 금융 가격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갖다가 엮어가면서 사후적인 설명조차도 힘든 그런 뭐 이렇게 그게 됐습니다. 이쪽 저쪽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채권 시장 돈 들어가니까 채권 가격 올라가 수익률 낮아져. 뭐 주식 올라가, 코인 올라가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따 하우머니 시간에 집값은 이제 안 오르나요?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집값 뭐 지역별로 다르겠죠. 예. 그럴까요? 네. 뭐 증시에서도 종목별로 다 다르잖아요. 시장 그러네요. 간다고 모든 종목 2차 다 가는 전지도 거 다 아니고. 가는 게 아니네요. 그럼요. 예. 분명히 거기에 합당한 실적과 어떤 재료가 있는 쪽은 네. 가지고 있고 네네. 또 아닌 쪽은 이렇게 소외당하고 그런 반도체는 여전히 핫하고요. 이럴 때마다 이제 시장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이 잘 안 될 때 전문가들이 흔히 하는 말이 지금은 종목 장세입니다 하고 도망가 버리는데 실제로 종목 사실이니까. 장세죠. 예. 그래서 무슨 종목냐 하면 그거는 각자 알아서 찾으시고요 이러고. 그래도 문 연구위원님은 그래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그래요 우리 문 연구님 제가 보니까 이게 이코노미스트 중에 좀 강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뷰를 미증시 확대해야 된다고 했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얘기 안 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그 아까 네. 실질금리 말씀 주셨고 그 결론을 이제 말씀을 주셔야 돼요. 어떤 국가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달리는 종목에 올라타야 되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됐던 가격 매력이 있는 종목을 봐야 되는지 여기까지 좀 결론을 주셔야 돼요. 지난해 올해 주도 대상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도주는 안 바뀐다. 네, 예. 3월 FMP 이전까지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하면 비중을 늘리지 못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해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얘기를 좀 드리고 있죠. 미국장을 놓고 봤을 때 보면 당연히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 그리고 섹터는 커뮤니케이션, 경기소비재, IT 그리고 정책 테마를 놓고 봤을 때는 올해 2분기 이후 다시 2차 전지, 뭐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제약이 다시금 부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월 FMC 이전에는 동 대상들을 좀 담아야 된다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그래서 방송에서 2월달에 좀 비중을 늘리는 전략 좋다라는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네, 예. 3월 FMC 이전, 예. 1, 2월 예.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좀 모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게 결국에는 반도체, 네. PBR, 예. 성장 이렇게 세 예.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던 종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리고 삼성물산 같이 PBR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자 우,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5개 종목들을 많이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외국인들도 인공지능 이슈와 관련된 반도체 그리고 저 PBR 종목들 가운데 우량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외국인들이 담는 종목들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오르는 패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SK 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우, 삼성물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5가지 종목을 좀 주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니까 이유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수급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미국 증시도 S&P 500 지수가 5천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력을 해야 되는 동인들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장을 놓고 봤을 때는 과거 미국의 경기 순환을 놓고 이제 앞으로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지만 그중에서는 사실 수급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동인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자 이제 약간 그런 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꼭 대세 상승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좀 더 이렇게 장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와중에 덜컥 종목으로 승부했다가 지수는 진짜 가고 다른 섹터나 다른 종목들이 가면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좀 부진하다 이런 것이 있을 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뭔가 이 시장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이 이렇게 좀 대충 감이 잡혀서 돈을 태우고 싶다.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종목 투자가 아닌. 사실 이제 종목 투자는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높은 수익률을 거둬들일 수 있지만 네. 항상 그거를 맞추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는 그 해당되는 국가 대표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를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수 추종 ETF. 네, 그리고 혹시라도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금 대비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싶으시다고 하면 네. 미국 상장된 ETF 같은 경우에는 3배짜리, 마이너스 3배짜리 이런 상품들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활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 의원님 세시다. 네. 지금 TQQQ, SQQQ를 한번 해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다양한 상품들이 구비되어 아니 있기 이미 때문에 보시더라고요. 제가 저기 경마장 주변 그 카페에서 만난 우리 저 누님들 한 60대 후반, 70대 초반 누님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소장님은 이런 거 안 하세요 하시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QQQ 종목을 하시더라고. 소장님 성향으로 그런 거 못 하시죠? 저 같은 간땡이로는 안 되고. 이제 리스크 회피 성향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조금 공격적이시고. 야, 아니 지수 추종 ETF까지는 예상된 질문이었는데 문 의원님 지금 세 배 추종을 한번 아니 그거를 이제 하시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있다. 국내 투자자들이 보면 네. 사실 상위 매수 종목 리스트를 보면 그 3배짜리 같은 것들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맞아요.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사실 흐름을 예측할 때 현재로서는 이제 경기 순환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 경기 순환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저미경제연구소가 사실 공식적인 판별을 합니다. 그 기관의 데이터에 의거를 해보면 2020년 5월 이후로 올해 1월까지 미국 경기는 45개월째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고 45개월째. 예, 그리고 이제 과거 1980년도 이후에 5번의 경기 확장 국면에서 평균적으로 7년 1개월 정도 지속되는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해보면 2027년 6월까지는 미국이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을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미국 경기 확장 국면에서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나스닥과 IT,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이런 섹터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이런 방향성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대상들을 선택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코인도 보세요? 가상자산 쪽도? 보실 것 같은데요. 코인은 이제 나스닥 지수랑 약간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대상들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 금리 물가입니다. 아까도 네. 얘기해드렸지만 실질 정책 금리가 실질 중립 금리를 지금 현재 1월 PC를 기준으로 놓고 한다고 하면 3.1% 정도로 상당히 높게 위치해 있거든요. 결국 이 얘기는 앞으로 나스닥과 이런 가상 자산 시장과 관련된 상품들의 주가가 조금 더 네.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징후로 보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를 좀 전략을 세워주세요. 지금 일단은 뭐 시장이 더 올라갈 거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에 맞는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국내 증시도 포함하고 아니면 신흥국 증시까지 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주식 채권 이런 비중까지 좀 말씀을 주세요. 일단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부터 얘기해드리면요. 네. 5월 FMC 이전까지 놓고 온다고 하면 3월 FMC가 끝나고 나서부터 지금 현재 10년물 기준으로 4.1 정도까지 내려왔죠.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예상보다는 좀 빠른 것 같아요. 네네. 결국 금리 인하 시점이 좀 앞당겨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5월 FMC 이전까지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6% 언더로 내려갈 여지가 있고 올해 연말까지 2.8 정도까지 내려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라고 하면 뭐 달러는 약세 압력 이로 인해서 이제 주가는 올라가는 환경들이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 하에서 3월 FMC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요 물가 지표가 발표될 경우에는 약간 변동성이 커질 여지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동안 이제 투자 자산을 늘리지 못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항상 명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주도, 특히 나스닥, 그리고 IT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 그리고 이제 스타일로 놓고 온다고 하면 가치보다는 성장, 그리고 사이즈로 놓고 온다고 하면 대형주, 그리고 올해 미국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큰 폭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타일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퀄리티가 좋은 대안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경기는 연착륙 경로를 계속 유지하고요. 미국 기업 실적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 지난해 4분기 미국의 S&P 500의 EPS는 분기별로 봤을 때 지난해 말 추정치가 1.5였는데 지금 현재 3.2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올해 연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난해가 0.6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경기와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3월 FOMC가 끝나게 된다고 하면 시장의 관심이 옮겨가는 변수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